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구도가 남다르죠? 옛날 초창기 생각도 좀 나고 드디어 저희 수건 사업인 어떤 그 정권 교체. 홍콩 잉여사롱 서정민 특파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야경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잉여사롱의 그 썰렁한 스튜디오보다 이런 탁 트인 곳에서 원격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 결국 이렇게 하게 되네. 겸사겸사해서 그 메인 MC 없이 얼마나 알차게 평소보다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증명해 보도록 하죠. 홍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뭐 사실은 일을 하는 거긴 하죠. 저도 스튜디오에서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마음만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승환, 임선영 님 나와주세요. 지난번 개국 콘서트 시청자 반응이 역시 저희가 핫한 콘텐츠에 기대가면은 조금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주 쉬어서 집계가 좀 한 주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뭐 14,400, 아니 34,400이군요. 네. 당황하셨군요. 네. 갑자기 높아져서. 앞자리가 3인 걸 되게 오랜만에 봐서요. 포르투갈에 그 시청해주신 한 분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에서 한 분을 보셨다는데 완주율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에 이어서 저희가 약간 미주권보다는 이렇게 구라파 쪽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한 분께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댓글을 소개할 때 바로 지난주 영상이 아니라 지지난주 영상이 소개가 되느냐. 녹화하는 시점에서 아직 지난주에 녹화한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난주 거는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한겨레 출판 담당자 분이신 정영은님께 저희 제작진이 물어봤답니다. 오늘 주제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김선재 작가의 내 이름은 술래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삶이나 가난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꾸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인데 김선재 작가 장편 소설로는 첫 작품이라 이게 약간 숨겨진 보석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룰 드라마와 흡사한 그런 책이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이 숨은 진주 같은 소설을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또 주옥 같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윤하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JTBC 드라마를 저희가 공교롭게 또 올해 벌써 밀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루게 됐어요. 네네. 다시 들어온다. 예. 네, 와. 불어터진 우동이. 그 항상 주제를 정하고 나면은 PD님께서 제일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에 간식을 과연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에 그렇게 공을 들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우동이 들어와서. 조 PD님, 소주를 이 글라스에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 대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승환 씨가 얘기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주제를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저히 추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아주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작품 다루자라고 거의 한 달 보름 전부터 저희들끼리는 계속 이거 꼭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서경민 기자님의 그 먹방 아이템에 갑자기 좀 밀려가지고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윤하의 거리가 원래 50부작인데 벌써 25부작. 25부씩이나 했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남은 분량이 또 25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저희 이렇게 좀 마시면서 여러분 이 소품용입니다. 이게 실제 잠깐만 이거 소품용 아니야? 뭐야? 물 채워 넣는다면서? 진짜 소주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뭐야 이거 해야 돼?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주 방송을 좀 드시죠. 사실은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닭발을 구워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윤활거리 이전에
우리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름만 들어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작가분이죠. 김은경 작가님 작품이에요. 그렇죠. 1994년에 이제 MBC에서 방영된 서울의 달이라는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최고 시청률 48%를 넘기면서 거의 국민 드라마급의 그런 인기를 부과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나의 거리라는 드라마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의 달의 인간 군상들의 한 20년 후의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이에요. 예고편에 보면은 서울의 달의 한석규와 예. 2014년에 유나의 거리의 김옥빈이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제 합성이 돼서 예고편이 나왔어요. 그렇게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요. 예, 혼자서 방에서 한석규 씨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네. 이렇게 세상 쉬운 게 어딨냐, 여자 등쳐먹고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김옥빈 씨가 연기하는 유나가 술을 따라주면서 그쵸, 아저씨 참 힘들죠. 근데 아저씨 남의 지갑 터는 거하고 남의 여자 뺏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유나의 거리라는 타이틀이 딱 뜨는 거죠, 예고편에서. 그렇죠. 서울의 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그 하숙집을 배경으로 그 서울 변두리 말하면 이제 달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울 주변화된 도시의 그 변두리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3년 인생들의 지지고 보는 그런 군상 드라마였는데 유나의 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세대 주택을 배경으로 변두리 인생들의 그런 지지고 보는 이야기를 여전히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세트를 보면은 네. 사실 이게 그 20년 전에 서울의 달 세트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2층에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 살고 있는 어떤 복도 같은 것들 묘사를 보고 있으면은 저도 옛날에 뭐 고시원도 잠깐 살아봤었고, 네. 이제 원룸에도 살아봤고, 지금도 네. 자취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어떤 약간 저소득층의 삶, 빈민까지는 아니고 저소득층의 삶의 공간에 갖고 있는 특유의 습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거를 화면 너머로 이렇게 전달되는데, 우리 옆집에 이 골목 돌아서면 정말 이런 집이 있고, 여기에 이런 군상들이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생함이 전달되는 거죠. 유나의 거리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2014년의 이야기인가 시대극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만큼 주류 드라마 안에서는 많이 사라진 가난이라는 어떤 뭐 팬시화된 그런 어떤 죄수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스펙타클러된 볼거리로서의 어떤 가난의 풍경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어떤 서민의 삶, 리얼리티 그 자체로서의 풍경이 드라마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거잖아요. 강유나라는 이름을 가진 네.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김옥빈 씨가 하는데요. 연기하는 별을 잡아 달고 있는 소매치기입니다. 아버지도 전설적인 업계의 레전드 출신이고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 그 서유정 씨가 연기하는 그 미선이라는 캐릭터는 꽃뱀이죠. 예, 그렇죠. 겉으로는 뭐 번듯하게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있지만은 실은 이제 남자들을 등쳐먹는 예. 꽃뱀이고 같은 2층 방에 사는 또 다른 세입자는 이제 페인트 칠로 이제 그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그 중년 남성. 예, 그 다세대 주택 주인장부터가 네. 일단 이문식 씨가 연기하는 이 주인장부터가 네. 전직 조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그것도- 세계가 예, 이미 드리워져 있는 공간이죠. 그것도 정말 잘 나갔다라기보다는 살짝 이인자 같은 네. 존재였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임대업과 이제 콜라텍 운영으로 먹고 살고 네, 있고요. 그 문간방에는 이제 또 장노인이라고 이 이문식 씨의 전직 그 조폭세계 안에서 형님으로 모셨던 그런 인물이 이제 현대의 어떤 독거노인의 초상 같은 거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를 등장을 하고요. 다세대 주택의 2층 방에 살고 있는 한 세입자가 이제 자살을 해서 그 방이 비는 바람에 유나가 이제 나서서 이제 뭐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그 창만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권유를 해서 다세대 주택의 동거인으로 같이 끌어들이죠. 사실 첫 등장들은 다 불쾌하게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세입자가 자살을 해서 이제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이러는 광경을 보면서 유나가 안 됐다, 어떻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김희정 씨가 연기를 하는 이문식 씨 부인이 안 된 건 우리가 더 안 됐지.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세를 놓고 살라고. 그렇죠. 또 밀린 2달치 방세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몰인정한 인물들로 이제 묘사가 그렇죠. 되죠. 유나가 어렸을 때 회상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네. 막 놀다가 밤중에 막 폭죽이 터져서 어린 유나가 막 이렇게 보다가 옆을 봤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야. 봤는데 이면식 씨가 연기하는 네. 전설적인 이 소매치기 강복천 씨가 네. 이렇게
정말 동화적인 어떤 왈츠 음악 같은 게 나오면서 이분이 이 환호하는 사람들 인파 속을 막 이렇게 춤추듯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주 능숙하게 지갑들을 뽑아요. 네. 그 장면이 정말 너무 동화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유나의 눈에 그것이 그렇게 우아하게 보였던 거죠. 얼마나 만복 같아 보였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빠는 사람들 모르게 저렇게 물건을 쏙쏙 뽑지?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장면에 아빠 나도 뽑아왔어 이러면서 어린 유나가 걸리지도 않고 지갑을 뽑아와. 그렇죠. 유나하고 동업하다 손 다쳐가지고 손턴 남수. 네, 남수가 그 왜 손 씻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면서 하겠다는 게 보도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전직 경찰이 야, 뭘 해도 소매치기보단 나아. 보도방이라도 열심히 해. 내가 보도방 3년 빡세게 해서 노래방 차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에게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함으로써 가장 착한 창만이라는 인물이 그거를 실제 실행에 옮김으로써 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또 도덕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어떤 확고한 기준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나가 소매치기인 것을 알고 또 이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그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러 이웃들, 그 범죄형 인물들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문식의 처남으로 나오는 조이봉 씨가 개파리. 예, 개파리 삼촌. 이 사고뭉치에다가 되게 무능하고 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두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창만이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꾸준히 그 마음을 잡고 있잖아요. 네.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서 구류를 살아야 되는 개파리 삼촌을 알바로 쓰겠다라고 창만이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문식이 막 길길이 날리죠. 저 자식은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니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김은경 작가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 중에 가장 선한 부분만 모아서 만든 게 그 믿음 결정체가 창만인 거죠. 사실 서울의 달도 이제 속고 속이는 배신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한석규 씨가 연기하는 그 홍식이라는 인물과 친구인 홍식을 믿고 전 재산을 들고 서울로 올라온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하는 춘섭이라는 인물. 홍식이 결국 춘섭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는 빚을 갚고 이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 서울의 달의 그 이야기 도입부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은 그 이전에 이제 1980년대에 달동네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도시 빈민형 드라마의 어떤 상징적인 원조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안에서는 적어도 이제 가난하지만 어떤 훈훈한 이웃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판타지, 치유의 판타지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는데 서울의 달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배신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유나의 거리에서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그 유나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방식이 또 다른 소매치기에 뒤통수를 쳐서 자신이 지갑을 도중에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현실 진단은 굉장히 냉혹해요. 그래 이렇게 시궁창이고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으로 넘어가는 건 거죠. 그 공간 안에, 망가진 공간 안에 창만이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그 틈새를 이제 어떤 믿음과 신뢰, 이해 이런 궁극의 판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유나의 거리인 거죠. 우리가 계속 창만이 칭찬을 창만에 대한 애정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희준 씨가 정말 이런 연기 정말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희준 씨가 약간 어투에서 느껴지는 어떤 도시적으로 잘생긴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되게 건실한 어떤 그 영농 후계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공사 일을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칠복이란 캐릭터. 예. 그래서 둘이 술 먹다가 창문에 계속 유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칠복이 뭐죠? 일만 좀 이상한데? 니 혹시 유나 좋아하나? 물어보는데 이 작품 초반이고 사실 이 창만이라는 인물이 유나에 대해서 이제 막 깊게 알 것도 아니에요. 요새 약간 썸 타고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물어보고 네, 좀 재고 밀당하고 간보고 그러는 관계라면 뭐 그렇다는 거죠 뭐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좋아합니다. 시원하게. 근데 그 장면이 진짜 딱 보는데 같은 남자인데 보고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창만이 귀여운 게 유나를 계속 말리다 보니까 자기가 업계 용어를 배워. 너 또 작업하다 달려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좀 틱틱거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나가 됐어 너나 잘하셔. 네.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초반에는 약간 그랬잖아요. 내가 원래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데 내가 유나 씨 때문에 꿈을 바꿨어. 경찰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막 안 돼, 유나 씨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네. 유나가 아 진짜 웃겨, 창만 씨 뭔데, 창만 씨가 뭔데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해 이러니까 이렇게 좀 뒤에서 그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과연 투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정말. 그렇죠. 상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슬픔과 상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탄광 사고로 이제 어렸을 때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또 그런 그 뭐 광부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역시 상만이 중학교 때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삼촌네 집에서 같이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도둑 누명을 쓰고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네. 많은 일을 전전하면서 살아온 캐릭터인 거잖아요. 아, 저 친구는 어떤 상처, 개인사적 트라우마 이런 걸로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캐릭터야. 이런 식으로 과시하면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 또한 굉장히 좀 무심하게 지나치는 대화로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굉장한 이 캐릭터의 또 내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창만이 이제 올해 나이가 갓 30이 된 걸로 나와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준 씨가 잘생긴 배우고 되게 매력적인 배우고 그런데 이분이 갓 30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30대 그렇죠. 중반이라서 네. 보면서 도저히 김옥빈 씨랑 2살 차이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서 말을 틀 사이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이게 작품 후반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창만의 어떤 그 과거사가 좀 나오면서 네. 그제서야 그런 일을 어려서부터 겪었으면 저렇게 사람이 빨리 늙을 수 있지. 저도 사실 이 얼굴이 19살 때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늙을 때가 있구나. 김옥빈 씨 연기가 참 또 그럼요. 대단해요. 이 유나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기 감정을 굉장히 안으로 좀 사귀고 잘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시청자들 눈에 보여야 되는 복잡한 감정선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쥐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맡았던 캐릭터들을 보면은 본인의 어떤 배우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난 그런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이 배우를 통해서 감독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보인 그런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그 여성성을 좀 이렇게 가린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흔히 이제 좀 오버할 수 있는, 내가 좀 중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적인 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그 소주병 깨면서 덤벼 이 삐리리드라라고 네. 입도 되게 건 편인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돼요. 사실 다른 드라마에서 약간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들이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고 나서 수많은 우회로를 이렇게 거쳐서 카운트다운 하듯이 자 이제 5초 후에 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가령 그 유나의 10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10대 소녀가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소매치기로. 예. 그때 그 소녀와 이제 유나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창만은 짐작을 하죠. 유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도 혹시 그냥 소년원에 갔다 온 적 있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범상하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유나는 이거는 나의 너무 깊은 상처니까 말하기 싫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서 말을 닫을 때는 그냥 조용히 내가 오늘 알게 된 좋은 음악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음악을 조용하게 틀어준다거나. 감정이 과잉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 드라마가 이제 해외 팬들이 봤을 때 한국 드라마의 가장 재밌는 점들이 OST 과잉이래요. 되게 그 한국 R&B 특유의 어떤 그 울부짖는 보컬들. 그렇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네. 같은 경우가 정말 OST가 정말 어떤 감정 그 강요의 극치였죠. 네. 하얀 눈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을 이빨에 넣는데 진짜. 난 나름 울었는데 너무 코미디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서정민 기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정민 기자님 정도의 주접을 제가 좀 떨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런 감정 과잉 때문에 이제 맨날 울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속으로는 엄청나게 골마가는 게 있어도 그냥
겉으로는 그거를 다 표현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드라마는 그걸 그렇게 그냥 묘사를 함으로써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할 공간도 좀 열어주고 동시에 요새 드라마 치고는 좀 약간 그 심심한 맛이 있는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음악들도 있죠. 장노인이 등장을 해서 뭔가 이렇게 주먹 세게 동생들에게 극 초반에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위험 있게 이제 자신의 그 건달로서의 역사를 이렇게 막 읊는 장면에서 갑자기 장중한 대부의 음악이 이렇게 확 예. 나오면서 그 엄청난 카리스마가 더해지는. 그렇죠. 장노인한테 그냥 폼만 한번 잡으라고 이렇게 연설시켰는데 네. 정말 주저리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던 자유당 시절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맞다이를 뜨려고 종로 한복판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러면은 후배들이 다 듣다 말고 지쳐갖고 먼저 고기 구워 먹고 있고 생각해보면 서울의 달도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았었잖아요.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경부선 스텝, 호남선 스텝 막 그렇죠. 밟으면서. 백윤식 씨가 정말 거기서 그렇죠. 그 엄청난 그 중후한 목소리로 되게 깨는 대사를 하는 학교 선생 출신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백윤식 씨와 또 그 백치미, 윤미라 씨가. 선생님 저를 자꾸 개두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개두는 말입니다. 닭개자에 머리 두 자입니다. 어머 그럼 제가 닭대가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런 대사 같은 것들. 그렇죠. 그 특유의 정말 점잖은 목소리로. 그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김은경 작가만의 그런 독특한 개그 스타일이 이 윤활거리에서도 잘 발현이 되고 있고요. 윤남은 씨도 참 그러니까 미선에 카페를 차려준 그러니까 호구 물주로 나오는데 그렇죠. 둘이 싸웠다가 화해를 하려고 이제 대충 한 양평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집 네. 강가에 차를 대놓고 이제 둘이 이야기하다 분위기가 좀 풀린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물어본다거나 어떤 상호 동의도 없이 자기가 자기 자동차 좌석을 쭉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미선이 지금 그럴 타이밍 아닌데 라는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내렸다가 다시 쫙 이렇게 올려서 올라오는데 그 장면이 그렇죠. 본인이 본래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살린 예. 그런 연기고, 또 그 개파리로 나오는 조이봉 씨도 조이봉 씨 너무 좋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완전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조이봉 씨. 정말 찌질하고 남들한테 다 무시당하는 캐릭터지만, 그 캐릭터가 되게 웃긴데 가슴 아픈 장면 그거잖아요. 노역으로 벌금을 떼우려고 결심을 한 날 네. 되게 술에 취해가지고 되게 울분에 차서 골목에서 그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르고 싶은데 창만한테 그 다음이 뭐더라? 이렇게 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인공들의 삶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결국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구나. 우리와 딴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현실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는. 사실 좀 저희가 좀 조마조마한 게 네. JTBC가 또 시청률이 안 나오면 조기종영을 했던 역사가 꽤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정없이 막 이- 절반 이- 가까이 예. 자르고 막. 몇 년 안 되는 방송국 역사에서 조기종영한 드라마가 대체 몇 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래를 만들었던 안판석 감독의 전작인 세계의 끝도 사실은 이게 어떤 창사 특집 어떤 그 특집 드라마 블록버스터 드라마로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청률 안 나온다고 뒷부분을 와장창 잘랐어요. 20부작인데 12부작으로 그렇죠. 종영을 했죠. 거의 반토막으로 종영을 했고 네. 사실 달래된장국도 분명 작품이 괜찮은 작품이었는데 그것도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되면서 조기 종영이 됐고 2014년 버전 서울의 달이다 라면서 막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시청률이 2%대니까 이게 과연 JTBC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파가 견제하는 유일한 종편이라는 식의 워딩이 물론 네. 김구라 입에서 나온 거니까 좀 농담이 섞인 거긴 한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상파와 본격적으로 시청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조바심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렇죠. 뉴스에서 어떤 손석희의 가치를 입증을 계속 해냈고 네. 예능에서 보면은 비정상 회담이라거나 네. 뭐 마녀사냥, 뭐 썰전 등등의 이제 꾸준히 고정 시청자층을 갖고 가는 굉장히 그 엣지를 세운 예능도 생겼고 드라마만 자리를 잡으면 자기들은 게임 끝난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에 한번 그런 거 썼었잖아요. 왜
JTBC가 이번에도 유나의 거리를 시청률 핑계 대서 조기 종영했다가는 두고 말한 애가 JTBC 사옥을 내가 오한마를 들고 내가 찾아가서 진짜? 내가 다 부숴버릴 거다. 여러분, 이게 이승환 평론가가 공약을 걸었답니다. 그 사장 나와 이러면서 그런 광경을 보고 싶지만 저는 그거보다 유나의 거리 좀 더 오래 보고 네,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김수현 작가님도 아, 이 드라마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동업자라는 게 네. 그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그렇죠. 격찬을 하시면서 네. 요새 내가 웃으면서 챙겨보는 드라마는 유나의 거리밖에 없다. 그렇죠. 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회수 작가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웃수 작가님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는 뭐 코멘트는-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 예. 그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만큼 트위터 대통령. 네. 보다 보면은 가끔은 아니고요. 저는 좀 자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인물들의 면면이 결코 이렇게 슬픔을 강요하고 이렇게 과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미 그 밑바닥 삶 자체에 어떤 비애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신압으로 젖어요, 그죠? 이게 사람을 네. 막 콩콩 올리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젖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 사람 이렇게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네.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월화 드라마입니다. 유나의 거리는. 예. 월요일 화요일에 유나의 거리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나와 저는 상만이 언제쯤 공식 연인이 될 것인가. 네,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두 사람의 결론은 약간 네. 유나의 거리 봐라 두 번 봐라 약간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서 기자님 홍콩에서 엔딩곡 보내신대요? 예, 혹시 안 보내실 수 있으니까 뭐 OST가 제가 아까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네. 시없는 수박 김대중 씨가 네. 이 유나의 거리 OST에 참여해서 메인 테마를 불렀어요. 네. 제목부터가 일단 굉장합니다. 사랑 따위로라는 노래인데요. 사랑 따위로 위로가 안 될 만큼 슬픈 날에는 내 친구를 부르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친구는 안 해본 고생이 없다네. 슬픈 마음, 눈물을 다 이 서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 술 한 잔에 넘겨버리자라는 약간 그런 시없는 수박 김대중의 사랑 따위로 마무리를 하면 좀 어떨까? 네, 좋습니다. 메인 MC 없이도 참 되게 매끈하고 부드러운 진행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예. 네. 일관성 있는 이야기. 예. 네. 마치 유나의 거리가 엄청나게 자극적인 건 없지만은 되게 알차고 슴슴한 재미가 있는 것처럼 네. 저희도 어떤 깨방정을 떨어주는 어떤 그 메인 MC는 없지만 전문적인 식견이 돋보이는 한 해가 아니었나 작평해 보면서 예. 다음 주에 세 명을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예. 시원한 수박 김대중의 사랑 따위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